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대학 가는 학생들 없이 텅 빈 거리가 폐점하는 가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모처럼 대학 주변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한경 BC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등 주변 상권 매출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비해 4%에서 많게는 15%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는데요.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대학가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뭐였을까요? 간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술집들이 쓸려나가고 그 자리를 무인 카페, 무인 사진관 같은 무인 점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상권 자영업자는 무인화 기기에 익숙한 대학생을 겨냥해 인건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무인 점포로 업종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일례로 연세로의 경우 2020년 이후 26개 점포가 업종을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10개가 무인 사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천동 사로식길에도 작년 11월 이후 7개 무인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무인 점포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3월 2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라는 코너 만들어봤습니다. 해결사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억울한 경제. 사실 법 모르면 경제적으로 억울한 일들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분들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코너에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로 말씀 주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억울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넘었는데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사실 집 없는 분들의 제일 서러움일 때가 갑자기 월세나 전세금 올려달라 등등 이럴 때인데 이럴 때 이제 계약갱신이 어려워지면 참 난감해지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임대차 계약갱신 자체가 요즘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었거든요. 몇 해 전에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로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세입자는 계약 만기가 되더라도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청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무조건 2년 더 계약을 갱신해 줘야 되는 겁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밀렸다든지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든지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거절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직접 그 집에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어딘가 살고 있는 분이 2년간 갱신해서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2020년 7월 이후부터요. 그런데 몇 가지 사유로 이 갱신을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집주인이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갱신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집주인들이 여기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부쩍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유로 요즘 거절돼서 소송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갱신을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아, 사람에게 또 임대를 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원래는 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법에 여러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바로 새로운 보증금 및 월세와 과거
기존 세입자가 냈던 보증금 및 월세 간의 2년치 차액이에요. 딱 손해본 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거짓으로 하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내보낸 건데,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금액을 방금 말씀하신 차액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여기에도 일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법이 이래서 참 어려워요. 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정당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의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든지 네. 아니면 직장이 집 근처여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같은 법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건지 요 말씀만으로는 이제 선뜻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판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고의로 다른 세입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이사 나가게 하고 그냥 완전히 집을 팔아버린 거군요. 네, 이 사례가 있는데요. 이 세입자 A씨는 2019년 12월 집주인 B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이 보증금 12억 4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 2년 된 만기가 다가오자 A씨는 집주인에게 갱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은 제가 직접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A씨는 같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까지 150만 원을 내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A씨를 내보낸 집에 실거주하지 않고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던 겁니다. 결론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재판부는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주인 B씨가 집을 팔아버린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 거절함으로써 이 갱신 청구권 자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집주인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 이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 원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예.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까지 더해서 총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뭐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사례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비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집주인이 제3자에게 뭐 자기가 원래는 살겠다고 해놓고 집을 팔았다든가 안 했다든가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에 기존 세입자로 있었던 사람은 이사를 나간 이후더라도 2년간 그 기존에 살았던 집에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권한이 있군요. 네, 그 서류에서 집주인이 아니고 모르는 제3자의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집을 팔았나 여부는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시면은 소유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3자에게 임대를 놓으면 이번에는 또 그럼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겁니까? 여기도 뭔가 예외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제가 이제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온 사례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음. 세입자 C씨가 있었는데요. 2019년 8월 이 집주인 D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0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 6월 집주인은 만기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거주할 거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C씨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에 예. 시세를 맞게 지금 시세에 맞게 보증금 증액을 해서라도 갱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지만 예. 집주인은 저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이라서 죄송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는 이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다음 달에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집주인에게 언제 이사 나가겠다라고까지 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며칠 뒤에 이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직접 입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집을 볼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갑자기 이제 집을 빼주고 나가려는 분이 먼 데로 이사 갈 줄 알았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 가니까 딱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서 예. 이 세입자분도 당연히 항의를 했습니다. 예.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폭등하니까 예. 거기에 맞게끔 지금 가격 받으려고 나를 속이고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이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C가 손해배상을 받아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예. 애초에 집주인 D 씨는 이 직장이 자기 집 그 근처라서 예. 이 집에 직접 거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집을 살 때부터 그 목적으로 집을 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계약한 지 며칠 안 된 바로 그 시점에 공교롭게 네. D 씨가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 일단 뭐 직장 근처라서 여기 살기로 했는데 그런 중요한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또 이 대출을 받아서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줄 계획이었는데 월급을 못 갚게 되면 향후 이자를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월급을 못 받으니까.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난 건데요. 네. 특히 이 기존 세입자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에 맞춰서 올려드리겠다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을 했었잖아요. 예. 이걸 생각해 보면 집주인은 뭐 비슷한 보증금을 받을 건데 굳이 세입자 명의만 바꿔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인 점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기존 세입자가 분명 보증금 올려주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주인 쪽은 뭐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세입자로서는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본인들이 또 뭐 중개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온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었겠어요. 네, 그렇게 보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집주인 측의 개인 사정이 이렇게 있었어요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요. 예. 당시에 그 시점에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만기 1년 전부터 일관되게 내가 여기 들어가 살 거라고 계속해서 말했고 한 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갱신 거절하고 나서 이 세입자가 새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직후 시점에 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증거로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경우는 진짜 집주인도 나름의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무조건 법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법에 가기 전에 뭔가 자신이 온전한 권한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뭐라 할까요? 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집주인과 사전에 뭐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서로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몰랐었는데 뭐 연락을 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 미니 문자 메시지로 자신들의 상황이신지 아니면 주변 상황이신지 궁금한 걸 여쭤보셔서 한두 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윤상 님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계약 기간 후 전세 가격이 2배로 올랐다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도 예. 임차인이 2년 더 사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예. 안타깝게도 임대인분의 재산권 행사는 2년만큼은 조금 제한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법이 만들어졌던 게 아마 예전에 부동산 시세 엄청 올랐을 때 그때 임차인들 좀 보호하려는 법이다 보니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보다는 임차인의 권리에 좀 더 치중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경환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럼 전입 신고 안 하면 제3자에게 임대 놓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시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사실은 뭐 같은 단지나 비슷한 곳으로 이사 가신 경우에는 예. 그 주변에 이렇게 정보를 좀 어떻게 탐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뭐 그 집에 이제 뭐 부동산 정보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집이 전세로 나온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좀 간접적으로나마 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실 부동산 시세라는 게 한 3, 4년 동안에는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또 최근에는 또 급격히 전세 자금이 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변호사님 찾아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상담했던 사례들 있으시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거주라는 게 이게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네. 학교나 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거기에 이제 꾸준히 살자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부탁을 했는데도 집주인이 굳이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셨는데 알고 보니 안 살아서 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최근에는 부동산이 또 하락기에 갑자기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거주를 계획을 하셨었는데 집주인분이 근데 이자 부담이 너무 생각보다 증가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자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네. 몇 달을 살아보니 도저히 그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대를 놓고 나가거나 집을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또 임차인 분이랑 약간 분쟁이 생기면은 서로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갱신 거절과 관련된 소송들이 주로 서울의 강남 지역 근처에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좀 더 많이 이런 소송 의뢰가 많이 있나요? 일단은 수도권 중심으로 일단 인구 분포가 많기 때문에 예.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지역 구분 없이 이제 전세가가 워낙 많이 오르던 시점에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단기간에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급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셨다니까 미니 문자 메시지가 난리 났나 봐요. 무료 상담 받으려고. 한 분 더 좀 부탁드립니다. 6528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4년 되기 3개월 전에 구두로 더 살라고 했는데 집 판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도 약속입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미 갱신 청구 한번 하신 케이스네요. 그죠? 네. 그런데 3개월 전에 구두로 더 살라고 한 부분이 확정적 합의였는지 그냥
어느 정도 협의 단계에 불과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굳은데 확정적 합의라는 건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뭐 계약서를 새로 쓰자. 네. 그래서 2년짜리 계약서를 언제 쓰기로 했고 날짜까지 다 못 박았고 예. 뭐 새로운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까지 다 확정을 하셨다면 확정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으니까 이걸 나중에 뭔가 뭐 법정으로 갔었을 때 시시비 가릴 때는 그걸 뭘로 이렇게 증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많이 하시고요. 아. 아니면 문자,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집주인 만났는데 녹음기 켜놓기 참 민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전화로 보통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화는 통화 녹취를 좀- 녹음이 되니까요. 네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구두로 얘기한 것을 따로 한번 카톡으로 확인차 보내고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변 받아놓은 것도 나중에 충분히 소명이 되는 자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 오늘 조세영 변호사님께서 구두로 얘기한 것도 증빙할 수 있는 아주 뭐랄까요? 서로 간에 무한하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팁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큰 도움 받았습니다. 종종 이런 아주 알찬 법률 지식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이신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오늘 가져오신 책 제목도 봤는데요. 네. 제가 가져오신 책들을 볼 때마다 예. 제가 안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내 교양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이번 책은 만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로는 참 많이 봤던 제목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익숙하실 거예요. 예, 1818년 출간된 영국 작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아, 애초에는 익명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곧 작가가 여성이라는 이유가 이제 밝혀지면서 여성이라고 밝혀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어요. 19세기 초반인데도. 그 익명으로 밝힌 게 여성 작가라는 걸 감추기 위한 거였나요? 맞습니다. 오, 그래요. 예. 이때는 여성 작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나 보죠.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이 무언가 쓴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유럽 사회에서도 금기시되던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하지만 200년 정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어린이들에게는 만화로, 성인들에게는 뭐 영화, 연극, 뮤지컬로 친숙한 작품. 한마디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마 만화 영화든 영화든 아마 프랑켄슈타인 외관 먼저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이 책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부터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과 연관성이 좀 있어서 예, 그리고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양면성 혹은 다면성인데요. 예, 제가 학부에서 행정학 공부할 때 네, 저희 지도 교수께서 늘 행정 현상에는 아니 사회 현상에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유용하게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프랑켄슈타인이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로 경제와 관계가 있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내용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명문 귀족 출신이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의 발생과 원인을 밝히려고 애쓰는 과학자였어요. 세계가 창조된 이래 가장 현명했던 자들이 연구하고 꿈꿔온 것 이게 이제 본문 표현 그대로인데요. 예, 무생물에서 생명을 입히는 비밀을 알아내 버렸습니다. 이 빅터가. 그래서 나쁜 짓이죠. 사람들의 시체 조각을 덧대서 새로운 존재 하나를 탄생시킵니다. 물론 이제 빅터는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다리 비율 잘 맞추고 신체 여러 부분 중에서 아름다운 것만 골라서 생명체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게 미학적인 완성품은 아닌 걸 보니 결과물이 기대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 기대 이하였죠. 예. 아름다움이라고는 없는 오히려 더 끔찍해 보일 뿐인 존재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가 자신이 만들었지만 이 흉측한 몰골에 공포와 역겨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예. 그럼 이제 버려진 괴물은 어떻게 할까? 자기 혼자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인도 도망치고 길마저 잃어버린 괴물은 한 농가로 흘러들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삶을 하나씩 엿보게 됩니다.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인간 사회의 이상한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대목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세상에서 바로 경제 원리를 알아버려요. 특히 어떤 경제 원리를 알아버렸을까요? 이 소설이 출간된 것이 19세기 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문 표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의 분할과 거대한 부와 비참한 가난, 그리고 계급과 감은 귀족에 관해서 알게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제 세상의 부조리를 터득하게 된 것인데요. 뭐 역사 이래 늘 그랬지만 19세기 초에 이미 사회 부조리, 경제적 부조리는 극에 달했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뭔가 정의의 사도라든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괴물, 뭔가 좀 괴기스러운 이미지로 우리가 남아 있는데 뭐 심성이 나쁜 뭐 그런 존재로 소설에서 그려졌나요? 애초에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김새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괴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화, 뭐 살인 저지르면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는데요. 빅터가 괴물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악마야, 어딜 감히 나한테 다가오려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그러면 프랑켄슈타인이 좀 놀라서 대꾸를 왜 이러지, 이렇게 대꾸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당신, 나를 만든 이여, 당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나와 당신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풀릴 끈으로 묶여 있소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린 하나라는 거죠. 네. 이런 장면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에서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어찌 보면 만화 영화로 처음 접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만화나 그냥 단순 공상과학 영화로 만드는 주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예, 뭐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곁을 내어주는 친구, 이웃이 사라진 세상. 예.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사라진 세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빅터가 만든 괴물은 자신을 만든 존재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누구에게나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친구만 있다면 사실 세상은 좀 살만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200년도 지난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인간 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 그리고 이웃이 사라져버린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벌써 200년 가까이 지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비슷한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양극화에다가 개인주의, 뭐 1인 가구 등등 의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 책 지금 다시 읽어봐도 굉장히 와닿을 것 같아서 좀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프랑켄슈타인 말고 또 한 책은 어떤 걸 이어서 또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 주실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은 과학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클라이브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은밀한 설계자들이라는 책인데요.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설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 프로그램들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 사고방식은 또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 통계, 그리고 역사, 뭐 사회학, 행동경제학,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 책을 정리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루에 제가 프로그램을 안 사용하고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해졌네요.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우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PC 앞에 앉는 순간 또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뭐 SNS, 카메라 어플, 배달 어플, 이게 다 새로운 프로그램들 등장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잘 모르죠. 예. 어떤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과연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저 방송국 오늘 올 때도 내비게이션 켜고 왔는데 내비게이션도 편하게 이용하지 그 놀라운 그 자동으로 길 찾아주는 거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프로그래머들의 작품인데요. 저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래머들은 오늘날 지구상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삶이 너무 빠르게 변하죠. SNS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속도감을 정말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바꿔놨다는 건데 사실 이름 자체에는 놀라울 것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계속 한 4, 50년 전부터 이 프로그래머라는 명칭들을 사용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존재로서 저자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너무 뻔해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야 프로그램 짜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이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최근에 챗 GPT 때문에라도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이미 뭐 미국에서는 판사 일을 돕고 있고, 예. 뭐 날씨 예측하는 기사도 만들고 있고, 대출 심사도 뭐 AI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하고 지치지 않는 이 AI가 이런 업무를 맡는다면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인간처럼 순간의 감정이나 잘못된 신념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온라인에 퍼져 있는 기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AI는 인간과 같이 혹은 일반인들보다 더 편견과 차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 사회에서 백인 프로그래머들이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네. 백인보다 흑인의 죄를 더 무겁게 판단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프로그래머의 창작물이다 보니 프로그래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거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프로그래머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작동한다면 그 데이터들은 우리 인간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그대로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와 연관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예.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네요. 예, 이걸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 질문 안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프로그래머는 젊고 컴퓨터에만 빠져 다른 것은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다양한 인종, 성별, 연령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윤리적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그래머를 제대로 알고 그들에게 이런 자질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감시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깊숙이 관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좀 더 신중하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앱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거기 이렇게 평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게임일 수밖에 없는데 네. 게임은 게임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진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저는 이제 공대 쪽 친구들도 많아서 네. 이렇게 개발자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래머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옆에서 보면 와, 이
뭐랄까 노동을 엄청 투여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인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24시간 일한다고 네. 무슨 이야기도 하죠. 그 침대 간이 침대 펴놓고 진짜 그러고 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딜레마인데요. 예. 거대 자본들이 젊고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마치 기계처럼 일을 시키고 분명 몸에 해로울 만큼 과한 작업 속도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뭐 60시간 훨씬 주당 60시간 이상 이르는 과도한 프로그램 작업이나 오직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그 활동을 해야만 일하는 것으로 또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통계에 굉장히 많이 잡히고 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당연히 이런 환경 피하라고 다른 일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런 환경이야말로 정신질환의 주범인데도 회사는 자본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건강한 사람조차도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면 당연히 몸 망가질 것이고요. 네. 이런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건전한 이성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저자의 문제 제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우리 뭐 그 건강한 뭐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뭐 문구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제는 또 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프로그래머에 집중했다면 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집중하는. 우리는 왜 도대체 프로그래머를 알아야 하는가? 그렇네요. 예. 프로그램만 잘 쓰면 되지. 예. 프로그래머는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대형 과제의 전체 구조를 시각화하는 큰 작업에 이제 나서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 팀원들에게 또 나눠주게 되고 그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실력 발휘하면서 더 높은 직군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프로그래머가 이런 작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프로그래머들은 직접 프로그래밍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네. 건전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네.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되었는데 그러나 정말로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은 진짜 현업에는 투여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건전한 프로그래머들을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독려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업을 떠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프로그래머들을 또 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지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오늘 이제 프랑켄슈타인과 은밀한 설계자들 두 권의 책을 양면성이란 단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한 줄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경제도 양면성, 다면성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머들, 우리 사회를 돌아가는 프로그래머들도 결국 양면성, 다면성이 존재하는 인물들인데요. 그들에 대한 관심,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결론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종석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때 대학가가 활기를 띈다고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